그 다음에 캐패시터의 볼테지 레이팅, 전압전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캐패시터의 우리가 전압전격이라는 것은 유전체를 파괴하지 않고 극판 사이에 인가될 수 있는 최대의 직류전압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볼테지 레이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캐패시터 양단의 전이차는 인가전압에 의해 결정되어 전압전격과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캐패시터의 양단의 전입보다 전압전격이 더 높으면 캐패시터는 안전하게. 예를 들면 전압전격이 예서 30V예요. 그러면 캐패시터 양단의 전이차가 만약에 30V나 또는 그 이상이 되면 이제 캐패시터가 뭐가 돼요? 파괴가 된다. 파괴. 그러니까 전압전격이 30V라면 양단의 전이차가 예를 들면 20V라든가 이렇게 안정된 범위 내에서 오래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항복 전격은 교류 전압에서 더 낮추는데 그 이유는 지속적인 충전과 방전에서 발생한 레벨. 이게 이제 나중에 나오는 히스테리시스 손실에 의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교류 전압에서는 더 낮아지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렉트로리틱 캐패시터, 우리가 전해 캐패시터죠. 그죠? 전해 캐패시터. 이 전해 캐패시터는 캐패시턴스 값이 크다는 게 장점이죠. 캐패시턴스 값이 크게 장점이고, 그 다음에 캐패시터의 구조가 이와 같이 되어 있죠. 구조가 되어 있고, 이와 같은 모양으로 있다. 그 다음에 전해 캐패시터는 극히 얇은 유전체 필름과 그로 인한 매우 큰 C값을 아마 지금 현재 나오는 캐패시터 종류 중에서 캐패시터 값이 가장 큰 캐패시터가 전해 캐패시터고, 그 다음에 또 뭐를 갖고 있어요? 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뭘 갖고 있어요? 극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전화수로에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극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전해 캐패시터. 직류전압과 교류전압이 함께 사용되는 회로에서 사용이 된다. 직류전압은 산화막을 형성하기 위해 전해 캐패시터 양단에 필요한 극성을 유지한다. 전해 캐패시터가 반대 극성으로 연결되면 역방향의 전기분이 일어나 캐패시터 내에 가스를 형성하고 뜨거워서 폭발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뭐를 조심해야 돼요? 극성을 반드시 알았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나와 있다면 이렇게 큰 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극성에 따라서 회로에 연결을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누설전류, 리키지 커런트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전해 캐패시터의 단점이죠. 다른 캐패시터에 상대적으로 큰 누설전류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산화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완전한 절연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항 성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저항 성분이 우리가 아이디어라는 경우는 저항 성분이 뭐여야 돼? 제로여야 되는데, 이 저항 성분을 갖게 되면은 이제 누설 전류를 갖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탄탈륨 캐패시터. 작은 크기에 큰 시가를 갖고 저장 수명이 길고 누설 소리가 적고 알면 접대근데 가격이 비싸죠. 단점으로. 그 다음에 캐패시터 값은 항상 우리가 아까 캐패시턴스 값은 마이크로파라트나 피코 또는 나노파라트 정도는 아주 작은 값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캐패시턴스의 값은 마이크로파라트라 해도 상당히 큰 값을 뜻하는 거다. 그 다음에 코딩 방식, 우리가 저항에 코딩하는 것처럼 이 캐패시터도 코딩 방식인데, 이거는 그 캐패시터를 만드는 캐패시터의 종류와 그 만드는 회사에 따라서 다 다르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면 이제 필름 캐패시터는 이렇게 여기 필름 캐패시터 이렇게 자릿수에 이렇게 1, 5, 2, K 이렇게 되면은 첫째 자릿수, 둘째 자릿수, 곱수, 허용오차가 이제 이렇게 회사에서 주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세라믹 디스크 캐패시터 이렇게 생겼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뭐 ABC, 100J, MPO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게 뭐 세라믹 디스크 캐패시터를 뜻하고 제조자 코드
캐패시터니까 허용어차, 동작전압, 온도 범위까지 다 나와 있죠. 그래서 그것도 역시 요 ZOF100J다 그러면 그 값이 뭘 나타내는지 이렇게 제조회사에서 다 주어진 값에 따라서 우리가 이걸 알아보고서 회로에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모, 마이카 캐패시터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코딩이 다 돼 있다. 그 다음에 칩캐패시터는 꼭 확인을 해야 될 게 칩 저항기랑 칩캐패시터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냥 조그맣게 이렇게 작게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혼동을 하는데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주요 특징은 몸체는 한 가지 색이다. 끝 전극의 끝이죠. 이 전극의 끝 완전히 감싸고 있다. 칩캡스는 세 가지 코딩 방식이 주로 사용한다. 세 가지 방식 모두 다 무슨 단위? 피코파라트의 단위다. 칩캡스. 이러면 칩캐패시터이죠. 이게 이제 전극이죠. 이쪽이 양극에 이제 전극이 되고, 그다음에 J3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와 둘째 자리를 곱수하게 되면은 2.2 곱하기 2200 피코파라트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지금 J3이라는 건 이 주어진 회사 코드에서 J를 이렇게 그리면 J가 2.이거든요. J가 2점. J가 2점. 3이라는 거는 1000을 뜻하니까 여기에서 요거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3에서 1000을 가져와서 2200 피코파라트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뭐 여기 지금 나타난 제조사에서 0, 5로 하면 5피코, 80이면 82피코다. 그 다음에 A1 이렇게 주면 또 여기에서 A를 찾고, 그죠? A를 찾고, 1이면 2를 찾아가지고 A에다가 그 다음에 1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값을 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칩캐패시터의 코딩 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탄탈륨 캐패시터인 경우 여기처럼 첫째, 둘째, 곱수, 전압각수 뭐 이렇게 색깔별로 다 색깔별로 돼 있죠. 색깔. 그래서 여기에 색깔별로 각 값을 우리가 정해가지고 역시 탄탈륨 캐패시터의 값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제 캐패시턴스를 직렬과 병렬로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렬 연결이죠. 캐패시턴스를 병렬로 연결하는 것은 평판의 면적을 더하는 것, 평판의 면적을 더하게 되는 거다. 왜냐면은 이렇게 병렬을 연결하는 거니까 이 평판, 이 전극이죠. 전극의 요 두 면적을 더하는 거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어떤 거랑 같냐면은 요거랑 같게 되죠. 그죠? 면적을 이렇게 요거랑 1번이랑 2번 여기서 이게 1번, 2번이라면 요 두 개의 면적을 더하는 것과 등가이다. 그래서 병렬의 경우는 저항의 경우와 반대로 총캡스는 그냥 이렇게 합한 게 병렬이에요. 병렬의 경우. 이건 이제 저항의 경우는 우리가 RT는 R1 플러스 R2 플러스 R3 이게 뭐예요? 직렬이죠? 이게 저항의 경우는 직렬인데 병렬의 경우는 이렇게 더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병렬이다. 이건 병렬. 그래서 병렬 캡슐의 양단의 전압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저항의 직렬을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시리즈인 경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건 뭘 뜻하냐면은 이렇게 이게 D1, 이게 D2면 여기는 이제 이게 D1 플러스 D2 이 간격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께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기 때문에 직렬의 경우는 우리가 캐패시터가 병렬, 그러니까 저항의 병렬처럼 계산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저항의 병렬처럼 등가 저항을 이와 같이 구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캐패시턴스 값의 직렬 병렬은 저항의 직렬 병렬과 어떻게 반대로 개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지금 두께 증가, 면적 증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팩터입니다. 직렬로 연결이 되게 되면 동작 전격 전압이 높아지죠. 그 다음에 세 개의 캐패시터를 직렬로 이렇게 연결을 한다. 이렇게 직렬을 한다면 우리가 이 전압, 여기 전압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3분의 1씩 걸리게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캐패시터를 직렬로 연결하면 C 양단의 전압은 캐패시터 크기에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여기 이 직렬의 경우는 뭐예요? 병렬, 저항의 병렬처럼 계산을 하니까 크기에 반비례한다. 캐패시턴스가 작을수록 더 큰 전압이 걸리게 되죠. 왜냐하면 이거는 직렬의 경우 Q가 같죠. 이 Q가 이제 전류에 해당되니까 Q가 같으니까 CV다. 그러면 C가 작으면은 이게 V가 커지게 되겠죠. Q가 같게 된다면 직렬된 캐패시터에 똑같은 양의 전류가 흐름으로 캐패시터에 저장된 전하예요. 그러니까 Q가 같다는 거죠. 여기 Q1이나 Q2, Q3가 같아요. 이게 C1, C2, C3라면 Q는 Q1, Q2, Q3가 같다. 이게 전하량이 같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전하량이 같은 경우 캐패시턴스가 작을수록 전압이 크다. 왜냐하면 Q는 CV니까 이게 같으니까, 그죠? 이게 같으니까. 이게 요 C 값이 작다 그러면 감소가 되면 V 값은 어떻게 해요? 큰 값이 되겠죠. 직렬 경로에 있는 모든 부는 같은 충전 전류가 흐르게 된다. 자, 이 경우죠. 이 경우 이제 병렬인데 이거는 여기에 QT다 그러면 이게 Q1, Q2라 그러면은 이 QT는 Q1 플러스 Q2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전류로 생각하면 돼요. 요 Q를 전하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전류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QT가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Q1이랑 Q2로 나눠 갖는다. 이렇게 그죠? 병렬의 경우. 근데 이 캐패시턴스 값은 그냥 더해줘가지고 되죠? 직렬처럼 연결하는 거죠. 캐패시터가 직렬로 연결하면 조금 전에 한 것처럼 이게 Q라 그러면은 이게 Q1, Q2라 그러면 Q는 이게 직렬이기 때문에 같은 Q1이랑 Q2랑 같다. 그러니까 Q1, C1, V1이 C2, V2랑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1이고 얘가 2라 그러면 얘 V1이 더 2분의 1배 커지게 되죠. 그래서 얘가 600이 되고 이게 300이 되죠. 그래서 이거 곱하면 600, 이거 곱해도 600 똑같다.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600, 300V, 이 900V가 이렇게 나눠 갔는데, 전압이 나눠 갔는데, 그죠? 전압이 나는데, 캐패시턴스가 작은 값에 더 큰 전압을 갖는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전체 직선에는 정전기에는 C를 충전한 전압이 공급된 에너지가 들어있다. 그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2분의 1 CV 스퀘어다. 조심해야 될 사항이 충전된 캐패시터에는 에너지가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회로에 연결되지 않은 캐패시터도 감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뭐냐면은 캐패시턴스 값이 C가 굉장히 큰 경우에 이게 충전이 돼 있다. 그렇다는 경우는 이 충전 전압이 꽤 높다. 높은 전압이다. 그죠? 꽤 높은 전압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전이 될 수도 있다. 감전. 위험하다 이런 거죠. 캐패시터를 측정하는 방법이죠. 캐패시턴스 미터. 이거는 캐패시턴스 값을 측정하는 장비죠. 장비. 우리가 뭐
디지털 오메타처럼 캐패시터 미터. 그 다음에 비전의 캐패시터는 극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죠? 전의 캐패시터만 극성을 고려해야 되죠. 그 다음에 캐패시터는 측정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방전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캐패시터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충전이 됐는지 방전인지 모르니까 이거를 두 개를 어떻게 이렇게 연결시키죠. 두 개를 연결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방전을 한 다음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다시 측정을 하게 되면 된다. 캐패시터는 나노페럿 단위로 측정하지 않으므로 나노페럿은 마이크로페럿이나 피코페럿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캐패시터 미터는 나타나는 게 뭐냐면 마이크로파라트나 또는 뭘로요? 피코파라트로만 측정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나노파라트 같은 경우의 개념은 이거를 피코나 마이크로로 우리가 환산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캐패시터의 누설정, 리퀴지 레지스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누설장은 캐패시터가 보통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저항은 캐패시터에서 방전이 일어나는 모든 누설 경로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캐패시터에서 방전이 일어날 수 있는 세 가지 누설 경로는 유전체를 통해서 방전이 되고 캐패시터 한자사의 절연 케이스나 몸체를 통해서 방전이 되고 주위의 공기를 통해서도 방전이 된다. 예를 들어서 이게 캐패시티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충전이 돼 있어. 그죠? 충전이 돼 있어. 충전이 돼 있으면 이게 10V면 10V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유전체에 무슨 성분이 저항 성분이 있다 그러면 이게 일로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방전이 되죠. 그 다음에 이 절연체 여기 케이스나 몸체를 통한 방지. 그 다음에 이게 여기가 공기죠. 공기인데 공기에도 적당한 수분이 있기 때문에 이 공기를 통해서도 방전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캐패시터의 누설장은 일반적으로 캐패시터가 클수록 누설장이 작게 된다. 누설전은 온도에 민감하다. 온도가 높을수록 누설전이 된다. 자, 이 누설저항이라는 거예요. 원래 캐패시터를 따지면 이게 유전체인데 유전체는 유전체이기 전에 뭐야? 절연체예요. 근데 이 절연체인 경우 저항이 큰 걸 절연체라 그러는데 이상적인 경우나 무한대죠. 그러니까 만약에 유전체가 무한대 값을 갖고 있으면 누설저항이 없어요. 응? 누설저항이 없다. 이상적인 경우. 근데 실제적으로 절연체인 경우는 이와 같이 무한대인 저항이 없어요. 저항이 크더라도. 그러니까 무슨 성분이 있어요? 유전체인 경우도 저항 성분이 있는 거야. 이 저항 성분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뭐가 누설 저항이 이제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달성 없이 유전 흡수에 대해서 알아봤죠. 유전 흡수는 완전히 0으로 방전이 되는 캐패시터의 능력이에요. 배터리 효과 또는 배터리 메모리하죠. 유전 흡수는 방전돼야 할 전하가 캐패시터의 유전체 속에 계속 남아있는 경우 발생하는 거죠. 유전 흡수의 영향으로 캐패시턴스 값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유전 흡수가 없는 캐패시터는 없는 거예요. 캐패시터 유전 흡수는 캐패시터 분석기로 시험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가죠. 이큐브런트 시리즈로 해서 ESA인데, 캐패시티에 인가되는 교류전압에 맞춰 연속적인 충전 방전을 하게 되면 유전체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부주파 교류전압에서 캐패시티가 하지만 캐패시티에 인가된 교류전압과 유지한다는 실제 교류전압의 차이가 발생해요. 이 차이가 뭐예요? 더디게 되는 거죠. 히스테리시스 루프가 일어난다. 우리가 자성체에 대해서 자성체인 경우 이제 BH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런 현상이 이제 히스테리시스죠. 이게 이렇게 반대로 H를 반대로 해도 이게 이제 잔류 자석이 남아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유전체인 경우도 히스테리시스가 똑같이 존재해요. 이거 이제 D라 그러고 이게 이제 전개 이 D 곡선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이렇게 되면 얘도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만들어요. 이게 제로로 안 떨어지고 이게 전속이 남아있죠. 잔류 전속이. 그래서 이건 이제 히스테리시스 루프였는데 이러한 유전체인 경우 이런 히스테리시스 루프가 존재하기 때문에 뭐가 생긴다? 손실이 생긴다. 그래서 이 히스테리시스 루프의 손실은 주파수에 따라서 증가한다. 캐패시터의 손실은 이상적인 캐패시터에 어떻게 직렬과 병렬로 연결되는 저항 성분 때문에 생기는 거죠. 이러한 모든 저항 성분을 하나로 합쳐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등가 직렬 저항이다. ESR이다. 컴퓨터 전원공제 장치에서 고주파 필터링을 할 목적으로 사용된 캐패시터의 가장 흔한 문제가 ESR이다. 그러니까 이 캐패시터에 요즘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완전한 이상적인 경우는 이상적인 유전체 이상적인 유전체인 경우는 저항값이 어때요? 무한대이죠. 무한대이기 때문에 이 저항 성분이 없어요. 저항 성분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이상적인 경우는 실제적으로 사용할 때는 전부 무슨 성분이 존재해요? 이 저항 성분이 존재해요. 이런 거를 전체 다 합해서 뭐라 그런다? ESR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 이제 리드선에 대한 레지스턴스, 그 다음에 캐패시터와 병렬로 연결되는 누설 저항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히스테리시스에 의해서 손실에 대한 또 저항. 이런 이 세 가지, 이 저항을 다 하나로 우리가 요렇게, 그러니까 요거를 요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항과 이 저항을 세 개를 다 합쳐서 우리가 앞으로 뭐라 그런다? ESR. 그래서 등가직렬 저항 ESR이 캐패시터에 뭘 나타낸다? 총 손실을 나타낸다. 캐패시터의 이제 트러블, 고장 진단은 캐패시터가 어떻게 돼요? 개방되거나 단락되면은 이 캐패시터에 전하를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지 못한다. 누설 캐패시터는 대부분 단락티러와 등가. 그죠? 그래서 절연 특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항이 작아져서 이거 역시 트러블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해 캐패시터를 제외한 다른 캐패시터는 저장된 인가 전원이 없어 시간이 지나면 특성이 저하되지 않는다. 전해 캐패시터 제외. 모든 캐패시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값이 변하는데 종류에 따라 이 현상이 더 심할 수 있다. 세라믹 캐패시터의 경우 있어 10내지 값이 변화이 생길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항계를 이용한 캐패시터 시험입니다. 이 캐패시터가 제대로 동작이 되느냐 안 되느냐 트러블 고장 진단이죠 결국. 그래서 보통 온메타 그러니까 디지털 온메타를 사용하는데 이 높은 저항 범위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저항을 낮게 할 수 있는 병렬 저항의 경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캐패시터의 회로도에서 한쪽 단자를 회로해서 완전히 제거해야 되죠. 그죠? 제거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캐패시터가 있다면 이렇게 놓고 이제 완전히 이렇게 놓고서 측정하는 게 좋죠. 사람 몸의 저항의 측정을 감소시켜서 손이 닿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양질의 캐패시터. 그러니까 우리가 트러블이 없는 캐패시터의 경우는 계기의 바늘이 눈금의 낮은 저항 쪽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나서 무한대적으로 다시 천천히 옵니다. 이게 뭘 나타내냐면 이제 충전 현상이 충전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충전을 확인하는 거죠. 충전을 확인하는 거죠. 바늘이 멈추는 곳의 표시값이 캐패시터 절연 저항계면 매우 큰 값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 전해 캐패시터의 경우 바늘이 보통 500km에서 10메가옴 정도를 표시합니다.
이거 역시 저항계로 시험하기 전에는 반드시 뭘 해요? 캐패시터를 방전하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저항계를 이용한 캐패시터 시험 방법의 이제 시작이죠. 어떻게 하냐면은 첫 번째, 저항계가 연결되면 배터리가 캐패시터를 어떻게 해요? 충전하기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이 충전 전류가 계기바늘이 무한대에서 작은 쪽으로 움직이게 되죠. 그러니까 무한대에서 작은 쪽으로 움직였다는 건 그건 뭐가 흘렀다? 전류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 이걸 뜻하죠. 그러면 이 캐패시터의 경우 우리가 알다시피 뭐 여기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한다면 충전이 되면 이렇게 충전하고 이렇게 방지할 적에 이게 충전이 계속해야 되죠. 이 전압이 같을 때까지 충전이 계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충전이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충전이 시작되는 순간에 전류는 최대로 흐른 다음에 캐패시터 전압이 증가하여 인가 전압이, 그러니까 캐패시터 전압이 증가하여 인가 전압에 가까워지겠다는 걸 뭐냐면 어떻게 되죠? 충전이 뭐가 됐다? 완료가 됐다. 충전이 완료되면 충전 전류가 감소하죠. 따라서 계기별에 천천히 무한대 저항값으로 다시 향해서 돌아가게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캐패시터를 저항계를 사용해서 이 캐패시터가 고장이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면요. 여기 지금 이제 이거 저항으로 놨죠. 저항으로 놓고 여기 저항이 지금 무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플러스 여기가 이렇게 마이너스니까 이 두 단자를 이 캐패시터를 우선 테스트 하기 전에 뭘 시켜요? 이렇게 해가지고 방전을 시키죠. 완전 방전을 일단 시킨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이쪽에 플러스 이렇게 마이너스 저항계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여기서 정해서 내부에 배터리가 있으니까 전압이 돼가지고 전압을 인과 연결돼서 이렇게 하는 순간 여기 만약에 스위치가 있다고 쳐봅시다. 스위치를 딱 온 숙인 동안 이게 무한대에서 이 저항값이 무한대에서 이렇게 쭉 옵니다. 쭉 이쪽으로 쭉 움직이죠. 그러면 저항이 무한대에서 저저항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움직이게 되면서 뭐가 일어난다? 충전 전류가 흐르면서 곧 충전이 되기 시작하죠. 충전이 거의 다 되면, 그러니까 충전이 완료가 된, 충전이 거의 다 되면은 충전 전류가 어떻게 돼요? 충전 전류가 다시 뭘로 가야 돼요? 제로가 돼야 되죠. 이때는 충전 전류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저는 스위치를 온시킬 때 충전 전류가 이렇게 맥시멈으로 갔다가, 그죠? 충전 전류가 맥시멈으로 갔다가 다시 제로인 상태로 되돌아온다면 충전기가 제로로 들어온다는 거는 저항이 어디로 간 거예요? 저항이 저저항에서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간다는 걸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충전 이렇게 스위치를 온 다음에 하면 이게 무한대에서 이렇게 저저항으로 갔다가 충전이 완료되면 이게 다시 바늘이 어디로 간다? 무한대를 향해서 가게 된다. 그러면 이때 이 값이 아까 얘기한 무슨 값이 된다? 누설 저항값이 된다. 그렇죠? 누설 저항값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저항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캐패시터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다시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다? 이게 양질의 그렇죠? 양질의 좋은 캐패시터다. 반대로 말하면 트러블이 없는 고장이 나지 않았다. 그죠? 고장이 나지 않은 정상의 캐패시터다. 그리고 이렇게 충전이 된 다음에 다시 빼서 요거를 방전을 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했을 때도 이렇게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겠죠. 바로 이런 방식이 저항계를 이용해서 캐패시터의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를 시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온메탈을 가지고
캐패시터가 제대로 동작이 되는지 또는 고장이 났는지를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그 온메타죠. 그래서 온메타를 일단 저항단자에다 놨습니다. 저항단자에 놨으니까 지금 저항이 이제 무한대로가 있고, 예를 들어서 얘를 이렇게 쇼트 시키면 저항이 0ohm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이 캐패시터가 지금 전해용 캐패시터인데 이 두 개를 측정하기 전에 이건 470 마이크로파라드짜리입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한쪽이 길고 한쪽이 짧은데 한쪽이 플러스 단자고 한쪽이 마이너스 극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일단 이렇게 방전을 시키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놓으면 이제 방전이 되겠죠? 방전이 된 다음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옴을 컨택을 해서 우리가 한번 체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저 옴메터를 한번 보십시오. 그렇죠? 저항이 감소됐다가 저항이 증가되는 걸 볼 수 있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충전 전류가 흘렀다가 충전이 되면서 점점 충전 전류가 감소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이미 그러면은 이 캐패시터는 충전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충전을 해보면 별 차이가 없죠. 그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다음에 얘를 다시 이제 어떻게 해요? 방전을 시켜요. 그죠? 이렇게 방전을 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하게 되면, 그죠? 또 충전이 되죠? 방전된 다음에. 이와 같이 이제 충전 전류가 줄어들므로써 저항이 이제 무한대로 가까이 가는 거죠. 자, 이런 실험을 통해서 그렇다면은 이 캐패시터는 뭐라고요? 정상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온메타를 이용해서 이 캐패시터가 고장이 있는지 또는 정상인지를 테스트하는 실험이 되겠습니다.